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 도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새아버지를 둔 딸입니다. 새아버지, 그 어감부터가 거리감이 느껴지잖아요. 말 그대로 풀이하자면 친부는 헛아버지인 건가 싶기도 하고 말이죠. 그리고 저 또한 새아버지라는 느낌이 다른 분들과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막연히 긍정적이다기보다는 약간은 거리낌이 있는 단어였으니까요. 저도 다른 가정처럼 새아버지랄 것 없이 원래 나의 친아버지와 쓰이면 평범하고 좋겠지만 사람이 특히나 가족 문제가 꼭 교과서처럼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엔 다양한 가족관계가 존재하고 저 또한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그런 다양함 중 하나일 뿐이라는 걸 알게 되었네요. 그리고 말 그대로 다른 것이지 되는 것이 아님을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제게는 새아버지가 헛아버지보다 더 소중하고 고마운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이런 제 마음의 인식과는 타인의 인식은 여전히 다르더라고요. 인터넷에 새아버지를 검색하면 바로 뜨는 것이 새아버지 학대, 재산 다툼, 사례까지도 뜨더군요. 참 살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만큼 충격적이고 부정적인 결과들이 많았었기에 일어나는 사회 현상이자 선입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좋은 결과는 사람들이 잘 기억하지 못하잖아요. 자극적이고 기분 나쁜 것만 오래 인상에 나고 말이에요. 저는 저부터라도 새아버지라는 인식이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사연글을 적어봅니다. 지금의 새아버지를 만나기 이전에는 제게 아버지란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 외에 중요한 존재 그 정도였어요. 하지만 자라면서 그 의미마저도 금세 변질되었습니다. 저희 친부는 중요한 존재가 아닌 증오의 존재였거든요. 참고로 친아버지께서는 제가 20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 후에 저희 어머니가 제가 하시면서 지금의 새아버지를 만나게 된 것이고요. 제 친부는 참으로 불성실한 가장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절 낳아만 준 사람이었어요. 제가 사리 분별이 그나마 가능해진 초등학교 2학년쯤 친부의 본질이 보이더군요. 얼굴 보기 힘들고 그나마 간간히 마주하는 얼굴도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무책임 그 자체였죠. 그저 평범하게 직장 생활하는 줄 알았던 친부는 알고 보니 도박 중독자였고 온갖 빚을 다 끌어서 늘 도박을 하고 여기저기 투자를 한다는 명목으로 거짓말만 참 잘하는 사람이었죠. 회사를 다니는 척했던 사기꾼이나 별반 차이가 없었어요. 그래도 어머니는 아버지를 많이 믿어주었어요. 아무래도 남편이기 이전에 제 아버지이기도 하니 믿어주면 바뀌고 분명히 갱생할 것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밤마다 친부가 어머니께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하는 소리가 들려왔고 그럴 때면 어머니는 화를 내기보다는 정말 마지막이야 라는 대답을 하셨습니다. 소희미 엄마, 아이 나 진짜 이번에는 제대로 대박날 자신 있어. 나 못 믿어. 아이 내가 오죽하면 회사도 때려치우고 이 일에 몰두하고 있겠느냐 말이야. 이것만 잘 되면 나 우리 소리미한테 떳떳할 수 있고 당신 더는 고생 안 시킬 자신 있어. 아이 매일 밤마다 당신 부르틀송 보면서 내 마음이 어떨지 생각이 나 있어? 내 가슴은 또 찢어졌다니까. 나 그렇게 생각 없이 사는 사람 아니야. 아이 정말, 아이 한 번만 난 믿어줘. 진짜 마지막이야. 이번에만 당신이 좀 도와주면 나 다시는 도박이나 쓸데없는 투자 그런 데 목숨 안 걸게. 응, 아이 소리미 엄마. 아, 알겠어. 이번만 당신 한 번 더 믿어볼게. 그리고 어차피 더는 돈 없어. 이 돈도 내가 겨우겨우 사장 언니한테 사정사정해서 받아온 세대치 가불이야. 우리 수림이 지금은 어려서 돈 많이 들일 일 없지만 조금 더 크면 그리고 앞으로 더 잘하고 그럴 거 생각해서 우리 열심히 살아야 돼. 하나밖에 없는 딸인데 잘 키워야 하지 않겠어? 제발 이제는 정신 차리고 살자 여보. 응? 제발. 어릴 때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나중에 물정을 다 알고서야 그 말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었어요.
그저 친부의 셋째여만 믿고 어머니는 끝없이 도박 자금을 대주셨고 그 결말은 참담한 그 자체였습니다. 정말 대학 가기 전까지 수없이 이사를 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저도 요령이 생겨서 집에 청도 안 붙일 뿐더러 짐도 거의 풀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집은 점점 좁아졌고 제 방 부모님 방 구분이라도 되어 있었던 집은 마지막엔 원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짐도 하나둘씩 다 버리면서 이사를 했고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 끝에는 그 좁아터진 방에 짐도 몇 없는데도 빨간 딱지가 붙은 걸 보았습니다. 기름 보일러에 기름 넣을 돈이 없어 겨울에는 엄마가 꾸벅꾸벅 주시면서 제가 잠들어 있는 이불 속에 드라이기를 막 쐬어주셨어요. 집안인데 입에서 이김 나는 게 보일 정도로 추웠었거든요. 그 지경인데도 아버지는 얼굴도 보이지 않았고 어머니는 밤낮으로 일을 하러 다녔습니다. 저와 어머니에게 집은 그저 잠을 자는 생존의 공간일 뿐이었죠. 그나마 어머니가 정말 죽어라 일을 하셨기에 제가 학교 생활을 하고 자라가면서 크게 문제는 없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라면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저희 어머니는 오지에서도 문물을 파신 거예요. 그것도 다 저를 위해서 말입니다. 그렇게 현명한 저를 두고도 진부는 어머니가 허드렛 일에서 모은 돈을 몽땅 다 날리고 길바닥에 나앉아 더 이상은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 지경이 되어서야 그 어떤 노력도 해볼 생각 않고 모든 걸 도와버렸습니다. 그때는 어머니께서 제 대학 진학 때문에 아버지 연락도 일절 받지 않으셨고 아예 작은 가방을 싸서 아버지가 자신을 찾을 수 없는 숲속 폐가 같은 곳으로 숨어버리셨거든요. 물론 저와는 연락을 하며 지내왔고 분발하고 어머니 친구분이 하시는 식당으로 들어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친부는 어머니가 사라졌다 생각하고 절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고3이고 공부를 미친 듯이 해도 모자랄 그때에도 이수리마 너는 알지? 아이잖아. 아이디어 뭐 어디 있는지 네 엄마 핸드폰도 해지 있는지 전화도 안 되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내가 실종 신고해버렸어. 네 엄마 없으면 이 아버지 힘들어. 못 살아. 엄마를 엄청 사랑하는 것처럼 꾸며내지 마. 그저 엄마 돈이 철실한 것뿐이잖아. 왜? 엄마가 없으니까 그놈의 도박에 쓸 돈도 더는 없는 거지. 아빠 통화하는 거 다 들었어. 한심하게 그놈의 도박방 끼워달라고 사정사정하는 거. 대체 왜 그러고 살아? 제발 아버지 삶을 살아. 엄마 탄 데 탓하면서 엄마 피 빨아먹고 살지 말고. 아니면 제발 우리랑 인연이라도 끊고 산에 들어가 버리던지. 엄마 나랑도 연락 안 되니까 찾을 생각하지 마. 난 엄마가 아빠한테 벗어나서 훨훨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으니까. 나 이제 수능 100일도 안 남았어. 나만 더 잡아봤자 난 한 푼도 없으니까 제발 나한테서 엄마 찾지 마. 저는 친부의 애원에 어머니 연락처고 뭐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발뺌을 했고 그나마도 저와는 연락을 하는 줄 알았던 친부로서는 모든 기대와 작은 희망마저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친부에게는 그저 최종적으로 돈 나올 구멍이었던 어머니마저 연락 두절되니 한심하고 무책임하게 자신의 생까지 놓아버리셨죠. 그때가 제가 막 대학에 입학했을 때였습니다. 친부가 개차반이어도 악바리 같이 돈 벌어주는 어머니 덕에 저는 대학은 갔어요. 그리고 20살이 되던 해에 친부의 부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부소식이 희소식이라고 그래도 친부가 더는 자신에게 돈을 대줄 데가 없으면 정신 차릴 줄 알았어요. 못해도 막일이라도 하면서 자기 세기에 찾아 살고 있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소리마, 네 아빠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 나한테. 내가 확인하고 장례 진행하고 있을 테니까 너도 와야겠어. 고모들한테는 내가 연락했어. 먼 길이니까 조심히 와. 친부는 제 말을 들어준 건지 산속에서 생을 마감했고 며칠이 지나서 발견이 되었다 들었습니다. 산이라도 들어가서 정신 차리고 잘 살라는 말이었지 산에서 죽어버리라는 건 아니었는데 하지만 뭐가 되었든 더는 굴지 아플 일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앞섰어요. 이런 말 너무 무섭지만 저 그 소식에
울지 않았어요. 담담했습니다. 어쩌면 웃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다 끝났다고 말이에요. 진부가 죽음으로써 엄매에 비 빠진 독채우기 개고생도 그치구나. 그렇게 단순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죽는다고 해서 그간의 빚도 죽는 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어마어마한 빚은 배우자인 어머니에게 고스란히 떠넘겨졌죠. 아버지의 가족인 친가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고 그저 모른 척하기 바빴습니다. 너는 아쉬우니까 날 찾니? 그리고 우리 명진이가 네 남편이지 내 남편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가까운 가족인 너네가 알아서 처리해야지. 갑자기 가족을 논하면서 우리한테 빚을 돌리려고 하네. 아유 뻔뻔해 정말. 부모의 말을 듣자면 저희 가족이 그간 친가에 꽤나 손을 벌린 듯 들리지만 친가나 친부나 금전적인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저희 어머니에게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딸인 제가 옆에서 다 봐왔기에 제일 잘 알고 있었어요. 심지어 아버지의 장례 비용까지 고모들은 한 푼 보태지 않고 쓴소리만 내내 하다가 돌아가 버렸습니다. 저는 돌아가는 고모들의 뒤통수에 대고 소리 질렀어요. 고모들, 정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엄마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쥐뿔없는 집에 시집와서 시집살이는 다 하고 시집살이도 모자라서 아버지 도박비만 내내 갚았어요. 그나마 엄마 덕에 아버지도 저때까지는 사신 거예요. 엄마 때문에 지금 죽은 게 아니라 여태 다 봐놓고는 나보다 더 잘알면서 다들 왜 그러세요? 양심이라는 게 눈 가리면 사라지는 건가 보죠? 여태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저희가 아쉬운 소리 할 일 없을 거고 저희가 연락도 안 할 거예요. 오히려 이 상황이 되니 죽은 아버지가 다 불쌍해지네요. 자기가 죽었는데 진짜 핏줄인 자기 식구들이 이렇게 남보다도 못하게 외면을 하니 말이에요. 세상 불쌍할 수가 없네요. 다들 잘 먹고 잘 사세요. 저도 우리 엄마랑 둘이 보란듯이 잘 살 거니까. 고모들은 소리치는 제 말도 무시한 채 가버렸고 저는 고모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자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때의 동물은 돌아가신 친부가 불쌍해서도 아니었고 장례식장이어서도 아니었어요. 그냥 그런 저를 토닥여주는 어머니가 안타까워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슬픔이고 뭐고 접어두고 냉정한 현실을 위해서 정리를 시작했어요. 그 순간 무조건 엄마와 내가 다 짊어지게 생겼다. 나한테 학을 그만둬야겠구나 결심하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는 그래도 어머니는 끝까지 아버지 가는 길에 외롭지 않게 해주었습니다. 제가 어머니라면 아버지 유골함이고 뭐고 다 내던져버릴 것 같은데 어머니는 잘 부셔주었죠. 네 아버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야. 그냥 불쌍한 사람이지. 혼자서 그 산속에 들어가서 얼마나 무서워서 떨었을까. 어두운 걸 죽기보다 싫어해서 밤에 불도 켜고 자는 사람인데 그 시간에 그 어두운 산속에서 그 무서움도 이제만큼 사는 게 더 무서웠나 봐. 이미 늦었지만 그래도 가는 길이라도 덜 무섭게 보내주자 수리마. 모르긴 몰라도 네 친아버지잖아. 네 아빠 없으면 우리 수림이도 없을 거 생각하면 난 크게 원망 없어. 그리고 저는 그 해에 대학을 휴학하고 죽어라 일만 하는 어머니를 위해 저도 죽지 않을 만큼만 일했습니다. 정말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었던 것 같아요. 시간을 쪼개고 쪼개서 군대는 아르바이트면 다 했습니다. 그렇게 3년쯤 일했을까. 여느 때처럼 알바를 하던 날이었어요. 수리마, 이거 어떻게 하지? 미순이모가 은행 일 때문에 오늘 출근 많이 늦는다네. 근데 우리 맨날 갖다 줘야 하는 데 있잖아. 거기만 수리미 네가 잠깐 해줄 수 있니? 오늘만 좀 부탁할게. 어디인지는 우리 수리미 똑똑해서 다 알지? 그날따라 배달 이모가 아프셔서 늦게라도 못 나오셔서 결국에는 결근하셨고 저는 머리에 백반쟁반에 서투르게 이고는 쇼핑몰 안으로 뛰어다녀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건너 건물로 배달을 가게 되었는데 달리는 오토바이와 부딪혀버렸죠. 그래서 발목인대가 나갔어요. 처음에는 삐끗한 것인 줄 알았는데 오토바이 운전자와 병원을 찾으니 의사가 수술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와중에 저와 부딪힌 오토바이 운전자분이 좋은 볼 선식한 분이셨고
제게 오히려 피해를 호소하셨습니다. 자신이 오늘 해당된 배달의 돈으로 계산하면 어마어마한데 저 때문에 다 망쳤다고 다 불어내라고 말이에요. 저도 헛똑똑이인지라 그렇게 따지고 드니 수술을 해야 하는 입장인 제가 오히려 사과를 하고 있더라고요. 학생, 시간이 돈이라는 거 잘 알지? 내 오늘 하루만 몇백이야. 알아. 지금도 총각을 다투면서 일해도 모자를 파네. 내가 지금 학생 때문에 병원에서 죽치고 있는 게 말이 되냐고. 협의고 뭐고 다 필요 없으니까 그냥 나 다시 일하러 가게 보내주고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 알겠어? 지금 이 순간부터 아가씨가 다 협의한 거야. 알겠지? 뭐 다리 수술을 했다느니 통원 치료를 해야 한다느니 동동거리면 그거 사기되는 거야. 오토바이 운전자분 목소리가 워낙 커서 바로 제 옆에 교통사고로 누워 계셨던 아저씨께서 한 소리 하셨습니다. 어이씨구 지랄. 야 이 사기꾼아. 네가 사기꾼이지. 학생이 어리고 순진해 보이니까 바로 등쳐먹으려는 거 보소. 네가 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참네. 내가 사기다. 사기꾼을 바로 직간을 다하고 별일이야. 학생이 물어줄 거 하나 없어. 옆에서 들어보니까 학생이야말로 아르바이트비랑 수술비랑 치료비랑이 다 받아야겠구만. 지금은 어려서 모를 건데 지금 그거 다리 수술하잖아. 나처럼 나이 50 먹어도 그 수술한 데가 쑤시게 되어 있어. 나중에 비 오면 내 생각날걸. 그때 그 아저씨 많이 빠졌네. 하고 말이야. 뒤늦게 부모님 빨리 불러서 다 받아내 빨리. 아저씨 말씀에 제 바로 옆에 오셨던 간호사님이 전화해 주셨어요. 노란 어머니는 제가 말을 다 하기도 전에 교통사고 당했다는 말만 듣고 오셨습니다. 병원복을 갈아입고 잠이 들었는데 눈을 뜨니 어머니가 병원에 와 계셨고 어머니 바로 옆에 모르는 아저씨가 멀뚱멀뚱 절 바라보고 계셨어요. 이게 세상에 무슨 일이야. 합길이구만이 내가 이렇게 사고를 다 당하고. 소리마, 다리 메고 다른데 아픈 데는 없어? 괜찮아? 어쩌다가 이렇게 다쳤어? 옆에 분이 어떤 분인지 부를 새도 없이 어머니는 이런저런 질문을 하셨고 저는 그분과 어머니를 번갈아 봐가면서 대답했습니다. 나 괜찮아. 그렇게 심하게 다친 건 아니고 지금 많이 부어서 그래. 이거 붓기 가라앉고 나면 망봉이 생길 거래. 어느 정도 가라앉으면 그대 수술해야 한다더라고. 그래서 이틀간은 기다렸다가 바로 수술 들어간다는 것 같아. 십자인대가 끊어졌대. 인대만 이어붙이면 된다니까 괜찮아. 나 청자나. 엄마 많이 놀랬지? 같이 온 아저씨를 따로 소개를 안 해주셔도 알 수 있었어요. 어머니가 새로 만나시는 분이구나 하고 말이죠. 걱정하고 엉엉 우는 엄마의 어깨를 짚으시다가 바로 손수건을 꺼내서 엄마 얼굴을 닦아주시더라고요. 누가 봐도 알 수 있었을 거예요. 저는 아직도 그날이 한 번씩 기억이 나는데 새아버지는 나름 새로운 딸을 처음 만난다고 제가 입원한 병원에 어깨가 뛰쳐나갈 만한 정장을 입고 오셨었습니다. 예의를 갖추셨던 거죠. 그때는 경환이 없어서 잘 몰랐지만요. 그렇게 정신없던 초면을 거치고 오랜만에 만난 어머니는 얼굴이 환해 보였습니다. 늘 일하느라 바쁘고 근심이 많아 그 고운 얼굴이 빛을 발하지 못했는데 새아버지 옆이라서 그런 건지 좋아 보이는 모습에 제가 다 기분이 좋았어요. 원래라면 바로 누구시냐고 묻고 적대적이어야 맞는데 이미 엄마 얼굴의 생기와 화형만으로 적대적인 감정은 생기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저 세기에도 벅차서 어머니 곁에 누가 계셔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현실적으로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하고 내일 제 인생에 홀어머니인 어머니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현실이 제게는 많이 무겁기도 했으니까요. 새아버지의 첫인상은 주폭 같은 인상에 기금은 박명수 같음을 주셨습니다. 아니 오토바이로 어떻게 몰았길래 발목이 돌아가게. 세상 이해가 안 가네 정말. 운전을 그따구로 하려면 타지 말았어야지. 내가 운전자랑 합의 제대로 보고 올 테니까 여기 들이더라고. 이씨 무서웠다기보다는 그 말투에 바로 빵 터졌었던 것 같아요.
절 걱정하시면서 상대를 비난하시는 게 굉장히 서투르셨거든요. 그런데 물어터진 저와 어머니와는 달리 남자는 다르긴 다르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제 앞에서 기구만장하던 오토바이 운전자는 제 아버지 앞에서는 끽소리도 못하고 두 손 모으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욕이란 욕은 다 처먹었습니다. 폭행만 없었지 정말 처맞듯이 비난이란 비난을 다 받았죠. 물론 정당하게 들을 것도 다 뜯어냈습니다. 제 아버지는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합의서까지 받으신 후 돌아왔어요. 뒤이어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제게 와서는 미안하게 되었다고 인사를 하고 돌아갔죠. 그리고 어머니는 제 아버지께서 수납을 하시는 동안 제게 말했습니다. 진부의 어마어마한 빚 다 해결했다고 말이에요. 빚도 산소풀게 할 수 있었다는 걸 몰랐는데 제 아버지가 다 처리해 주었다고요. 그래서 한동안 정신이 없었는데 그 와중에 제가 다쳐서 신경을 못 써서 그런 건지 연신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엄마가 빚이 너무 무서워서 나는 그렇다 치고 너한테까지 다 넘어갈까봐 너무 겁이 나서 백방으로 알아보고 그랬어. 저 아저씨 엄마랑 같이 살아 슈리마. 좀 됐어. 엄마가 일하는 산장식당에 자주 오는 손님인데 우리 빚 이야기하고 하나둘 해결해 주시면서 엄마가 많이 의지했고 그러면서 정이 많이 붙었어. 그래서 엄마 내년에 저 아저씨랑 정식으로 부부 될 거야. 우리 수림이는 엄마 이해하지? 저 아저씨랑 산장에서 나와서 우리 딸 가까운 곳으로 감자탕집 열 거야. 지금 내부 공사하고 있어서 받으면 짠하고 보여줄래 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알려주게 되네. 정말 좋은 사람이야. 비연이 서툴러서 그렇지 정말 따뜻한 사람이야. 제 아버지는 사채 일을 좀 하셨었고 지금은 마음 고쳐먹고 엄마와 열심히 식당 일하면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백수인들, 깡패인들 아무 상관없었어요. 친아버지처럼 자기 식구 배고프게 하고 불행하게 하는 것보다야 낫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곤 저와 어머니께 떠넘겨진 빚이 다 해결되었다는 말에 엉엉 울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달까요? 다행이다라는 생각만이 앞섰지 그렇게까지 해결해준 새아버지께 감사하다라는 생각은 일절 들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때까지는 그만큼의 마음의 여유가 있지는 않았으니까요. 저는 그 해에 인대 수술을 하고 6개월가량을 누워 지내야만 했습니다. 사실 6개월까지는 필요하지 않았지만 일명 나이롱 환자였던 거였어요. 보험을 어느 정도 보장을 받으려면 어쩔 수 없었던 거였죠. 제게는 최고의 휴식 기간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철이 없었죠. 아직도 그때 수술한 자국이 선명하게 보이고 그때 병원에서 말씀해주신 아저씨 말대로 비오기 이틀 전부터 수술 부위가 꼭 개미가 기어다니는 것처럼 가렵다가 뼈가 빠질 것처럼 욱신거려요. 아저씨 말씀이 기가 막히게 맞았습니다. 성함이나 얼굴도 기억나지 않지만 그때 그 아저씨께 비올 때마다 감사드리고 있거든요. 하지만 뭐든 나이 먹고 깨닫고 지나서야 알잖아요. 그 당시에는 어렸고 그저 단순한 생각이었어요. 살면서 내내 바쁘고 힘들었는데 물론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쫄뚝대야 했지만 그렇게 오래간 누워서 쉬어본 게 언제인지 정말 천국 같았어요. 내내 누워서 자고 일어나면 시간 맞춰서 밥 나오지. 좀 다시 잠이 들면 또 밥 먹으려고 하고 밥 나오지. 그리고 참 좋았던 게 같이 입원한 아주머니들이 시간마다 간식을 주셨어요. 저와 같은 나이롱 동기들이셨거든요. 제가 멀뚱멀뚱 가만히 있으면 학생 홍시 먹어, 학생 약과 먹을래, 학생 화투 질 줄 알아 하면서 심심할 틈 없이 해주셨습니다. 여유 없어서 텔레비전에서 뭐라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여유 부리면서 TV 보지 저에게는 천국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저는 제가 그렇게 웃음이 많은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나이롱 동기들이랑 수다 떨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잠이 들 때에는 배에 알이 다 배겨서 수술 부위보다도 더 아팠어요.
그렇게 맘 편하게 놀다 보니 나이롱을 두리는 시간도 금방 지나고 깁스도 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깁스를 푸는 내 새아버지께서 제게 말했어요. 퉁명스러운 말투로 빨리 북학하라고 말이에요. 내가 더 내과 사무실에 전화뒀다. 아임 뭔 놈의 학교가 돈 내기 전에는 안 된다더니 돈 내니까 바로 된다더라. 네가 1년 다니고 휴학해서 이제는 2학년이라 됐고 돈 내라길래 다 냈으니까 아이 빨리 휴관 신청하라더라고. 아율론이야. 난 간다. 우리 덕분에 대학교 부경도 다 해봤어야. 새아버지는 불로만 말씀하시고는 가셨어요. 저야 학교 일정이나 이런저런 것들을 다 깨고 있으니 쉽지만 새아버지 입장에서는 모든 게 처음이고 어려우셨을 텐데 이제 막 태어난 저 위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해 놓으신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꼭 대학만 입학한다르게 하듯이 꽃도 한 다발 사주시고 제 취향은 아니었지만 제 신발에 새 옷도 선물해 주셨죠. 예전에 제가 대학교 때나 고등학교 졸업할 땐 아무것도 없었고 친아버지에게 술주정만 받았었거든요. 기분이 좋으면서도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나한테 잘 보이고 싶으시기라도 하신 건가? 너무 오버이신데. 겉으로는 처음 받아보는 딸 대접에 머쓱해했지만 은근 기분 좋았어요. 그리고 그중에 제가 제일 감동받았던 건 제가 대학 다니면서 머물던 반지 앞방에 곰팡이가 참 심했는데 새아버지께서 제가 퇴원하기 전날까지 밤새도록 그 곰팡이를 다 손수 제거하시고는 집주인한테 따지시기까지 하신 겁니다. 제가 다시 들어가서 세게 두면서 집주인분께 연락을 드렸더니 학생 아버지 뭐야? 깡패야? 다짜고짜 나한테 말이지. 자라나는 새싹한테 곰팡이를 줬다면서 어찌나 한 소리 하던지. 내가 무서워서 있잖아. 그 방벽지 싹 다 갈아줬어. 그렇게라도 안 하면 쫓아온다고 해서 말이야. 여튼 나는 학생 아버지가 요구한 대로 방범창이랑 에어컨 달아주고 곰팡이 핀 벽지랑 장판 싹 다 갈았다. 그리고 아버님이 1년치 월세 다 내셨어. 그러니까 나보고 재촉하지 말라더라. 앞으로 월세는 일 있으면 학생 아버지한테 연락하라는데 내가 집주인인데 왜 벌벌 떨어야 하는 건지 원. 난 무서워서 연락 못하겠어. 앞으로는 내가 학생한테 문자 남길 테니까 아버님한테 잘 좀 말해줘. 알겠지? 그때 지방에서 월세 19만 원짜리 반지하 쓰던 때라서 월세가 싸니까 제대로 요구도 못하고 지냈던 거였거든요. 집주인 아주머니가 이사 들어오던 날부터 집세가 싸니까 뭐든 감지덕지 하라는 듯이 쐐기를 박아놓으신 덕에 당연한 요구를 하나도 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그걸 새아버지가 싹 다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고맙고 원래 이렇게 요구를 해야 하는 거구나 하고 배웠죠. 다시 대학 생활을 시작하고 원래 하던 알바도 하려는데 어머니가 주말마다라도 엄마 식당으로 내려와서 쉬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수리마, 이제 가게 다 완공됐거든. 1층에 우리 수리미 방도 만들어놨어. 2층은 우리 감자탕 집이고 2층이 우리 사는 집이야. 지금은 수리미 대학 때문에 같이 못 살지만 학교 졸업하면 아예 들어와서 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주말만이라도 와. 알았지? 엄마 미안. 나 주말에는 아르바이트 해. 토요일 일요일 다 아르바이트하고 평일 오후에도 알바를 해서 엄마 말대로 졸업이나 해야 갈 수 있을 것 같네. 미안. 다음에 시간 내서 갈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스피커 상태였는지 옆에서 말하는 새아버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대학생식이나 해서 뭔 일을 그렇게나 해. 아예 학생은 학생이니까 공부만 해도 시원찮을 건데 수리매한테 알바 다 그만두라고 해. 내가 일부러 그래서 집세도 1년 지냈는데 대학생이 돈이 많이 드는가. 우리가 대주면 되니까 간두라고 혀. 아예 얼른. 저도 모르게 그 말투를 듣고 비식 웃었어요. 사실 말만으로도 보상받은 기분 충분히 들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말을 바꿔서 이번 주말에 갈게 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새아버지와 어머니 덕에 대학생활 남은 3년간 정말 공부만 할 수 있었어요.
물론 제 개인 물품을 사려고 간간히 알바는 했지만 주말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늘 어머니가 계신 집으로 갔어요. 그러면서 이런 게 가족이구나 싶었어요.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아닌데 난 안정감을 느끼고 어머니는 행복해 보이고 집을 언제 이사할지 몰라 전전 긍긍하지 않고 모든 게 온전히 안정적인 것 그런 걸 느끼고 나니 다시는 잃고 싶지 않고 내세의 감사함을 느끼게 되었죠. 그리고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 새아버지께 제 학사모를 씌워드렸습니다. 그때 얼굴이 벌개지시면서 얼마나 좋아하시던지요. 새아빠, 이거 되게 비싼 모자예요. 새아빠가 제 3년 학비 다 대주셔서 졸업할 수 있었으니 아마 몇 천만 원 되는 모자죠 아마. 그러니까 이건 새아빠가 쓰셔야 돼요. 아유, 비싼 모자라 그런가. 꼭 안 쓴 것 같으네. 아이 고등학교도 못 나왔는데 대학교 모자를 다 써보고 출세했네나. 아이 우리 딸내미 이렇게 출세했어. 진짜 뿌듯했습니다. 피어나서 들으시지만 표정이나 말투에서 저는 모든 애정을 다 감지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행복한 나날을 지내던 중 행복은 연이어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 그간 불행했던 제 삶을 위해 행복 할당량이 사용되는 것뿐인 건지 좋은 일이 이어서 생겼죠. 저는 전공대로 취업을 하고 단지 앞방을 탈출해 부모님 댁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취업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회사 근처에 군부대가 있었고 그 군부대의 직업군인이었어요.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 식당에 자주 오는 단골이었고요. 단골이었다는 사실은 한참 나중에 생겼을 때나 알게 되었죠. 남편은 저와 달리 그 어떤 그늘도 없어 보였고 건강하고 밝아 보이는 인상이었습니다. 물러 터진 저와는 달리 뚝 부러지고 자신만만하기도 했죠. 그래서 그런 점이 참 마음에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좋았던 점은 만난 지 1년쯤 되었을 때 바로 저희 시부모님 댁으로 데리고 갔어요. 정식으로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사람이라고 소개했죠. 더욱 좋은 점은 시댁 안에서 남편의 태도와 그 집안의 풍경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살면서 불화 한 번 없어 보이는 화목해 보이는 집안이었어요. 특히나 남편과 시어머니 사이가 많이 좋아 보였습니다. 웃는 것도 어쩜 그리 붕어빵처럼 닮았는지 저도 모르게 없는 억새를 떨어대면서 온 가족이 모인 식사 자리에서 말했어요. 이 사람이랑 어머님이랑 참 많이 닮았어요. 분위기도 닮았고 특히나 웃을 때 인매가 붕어빵이에요. 이 사람 웃는 모습이 정말 예쁘잖아요. 어머니를 닮아서 그런 거였나 봐요. 신기해요. 저는 저희 엄마랑 많이 안 닮아서 늘 아쉬웠거든요. 아버지도 많이 암튼 엄마랑 완전 딴판이거든요. 그래서 더 부러워요. 그러자 제 말을 들은 시어머니와 남편은 둘이 동시에 마주보더니 역시나 똑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그래? 혜역씨, 거봐 엄마. 우리 수림의 눈썰미 장난 아니지? 내가 이런 점에 반했다니까. 똑똑하고 현명하고 센스도 있는데 이렇게 눈썰미도 기가 막혀요. 발방미인이 따로 없어. 엄마랑 나랑 인매 닮은 건 어떻게 알고. 에이 사람들이 닮기는 했는데 정확히 어떻게 닮았는지 잘 모르는데 딱 맞췄네. 그렇게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내고 절 데려다 주려고 같이 저희 집으로 향했어요. 가면서도 식사 시간에 실수한 건 없는지 이야기하고 부모님 인상이 좋으시다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참을 웃으면서 떠들다가 저도 모르게 아버지 이야기를 꺼냈어요. 왠지 이렇게까지 진지하게 만나니 사실대로 말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아니면 속이는 것 같은 기분이 들까 봐서요. 저 일부러 말 안 한 건 아니었는데 사실 우리 부모님 재혼이셔. 내 친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지금 계신 분은 새아버지야. 내가 대학생 때 두 분이 재가를 하셨고 물론 나랑 새아버지는 사이가 되게 좋아. 남들이 보면 정말 친딸이라고 보일 만큼 그리고 정말 좋은 분이시기도 하고 말이야. 그냥 당신한테는 미리 말해야 할 것 같아서. 특히나 오늘 당신 부모님 뵙고 나니까 우리 새아버지 생각도 많이 나고
그래도 당신은 온전한 가정에서 자라왔고 나랑은 상황이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니까 나중 돼서 문제가 될까봐. 그러자 남편은 그저 웃었습니다. 난 또 무슨 중재라도 저지른 사람처럼 말해서 뭔 일인가 했네. 요즘에 그런 가정이 한둘인가? 그리고 온전한 가정이라는 말이 어디 있어. 지금 수림이 너도 온전한 가정이야. 완성된 가족이 중간의 과정이 달랐을 뿐이지. 그리고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우리 엄마가 새어머니죠. 나 초등학교 때 우리 친엄마가 병으로 돌아가셔서 중학교 때인가 새어머니가 오셨어. 지금이야 사이 많이 좋은데 그때는 철이 없으니까 새어머니 많이 힘들게 했어 내가. 맨날 악쓰고 투정 부리고 아버지한테 페어치 부리고 집도 나가보고 친엄마 보고 싶다고 질질 울고 장골값은 제대로 떨었었지. 요즘은 가끔씩 엄마가 돌리셔. 내가 뭘 보였다고 말이야. 친엄마 돌려놔 하면서 둥글콧물 다 흘리고 울었다고. 그래서 나는 그런 거 없어. 지금 엄마가 내 친엄마야 나는. 왜냐면 친엄마도 여전히 사랑하지만 지금 새엄마를 더 사랑해. 내가 힘들 때 늘 옆에 있어주셨고 지금도 그렇고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보는 게 나는 맞다고 봐. 내가 지금은 당신을 더 많이 바라보고 사랑하듯이 그래서 지금은 아버지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오히려 새어머니를 모셔와서 감사하게 생각해. 안 오셨다면 어땠을까? 상상만 해도 끔찍해. 남자 둘이서 살았을 걸 생각하면 남편은 제가 진지하고 심각하게 꺼낸 이야기를 가볍고 베게 마무리해 주었고 저도 몰랐던 사실에 약간은 놀라면서도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같은 경우이니 모르긴 몰라도 내일 제일 많이 이해해주겠구나 하고 말이죠. 그런데 새어머니와 새아버지는 같을 것이라 여겼던 저와는 달랐던 걸까요? 남편은 새아버지와 같이 산다는 제 말을 들은 이후로 이상한 질문들을 했습니다. 어느 날은 여느 때와 같이 집에서 있었던 일들을 소소하게 늘어놓았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거 새로 산 치마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시는 거야 자꾸. 내가 전에도 말했었잖아. 우리 아버지 패션 감각 완전 꽝이라고 쇼핑몰에서 시킨 거 입고 보여줬는데 완전 구리다고 하면서 당장 바꾸라고만 하는데 정말 패션 분은 완전 없는 아버지가 그런 말 하시니까 정말 웃긴 거 있지? 그러면서 뭐라더라? 나보러 치마 그렇게 입을 거면 칸칸춤이나 추라나 뭐래나. 서커스단 같다고. 유행은 몰라도 너무 모르셔. 아버지 앞에서 지금 그 치마 입고 막 보여드렸다고. 그건 좀 길이도 짧고 좀 그렇지 않아? 원래 딸들이 아버지랑 대면대면하고 그렇다는데 자기는 아버지랑 사이가 좋네. 그것도 아주 과하게. 그런 이야기들 처음 꺼낸 것도 아니었어요. 그전에도 사사로운 가족 이야기들 자주 했었고 제가 판단하기에 전혀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유독 아버지가 새아버지였다는 말을 들은 이후부터 남편의 말투가 많이 달라진 걸 느꼈습니다. 저는 그 상황이 무한해질까봐 그저 사이가 좋은 것뿐이라며 웃음으로 무마할 뿐이었죠. 그리고 저야말로 괜히 남편의 말에 민감하게 느끼는 게 아닌가라고 자책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오해가 아님을 또다시 시댁에 초대된 이후에야 알게 되었어요. 식사 초대를 받아서 남편과 함께 시댁에 두 번째 방문하기로 한데 뭘 좋아하실지 몰라서 저희 부모님과도 상의를 하고 그랬어요. 매번 얻어먹기만 하니 뭘 드리면 좋아하실까 하고 말이죠. 그때 새아버지께서 너 지난번에 집에 들어올 때 보니까 무슨 향 같은 거 나던데 그런 거 사드리는 게 어떨까나. 처음에는 네가 담배라도 태운 줄 알고 놀랬는데 나중 되니까 그게 담배 냄새 아니고 절에서나 나는 무슨 나무향 같더란 말이지. 내가 찾아보니까 집에서 많이들 향수 피우던데 그런 건가. 저도 모르고 있었던 부분인데 투박한 새아버지 외형과는 다르게 굉장히 섬세하셨습니다. 남편에게 얼핏 물으니 인센스 스틱이라고. 시어머니께서 좋아하시는 향 스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그거다 싶어서 잔뜩 사서 낸 시댁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셔서 뿌듯했어요. 어머어머, 저번에 들은 대로 우리 수림이 센스가 정말 대단하구나. 내게 이런 거 뭐는지 어떻게 알았어?
나 이런 선물 엄청 좋아해. 소리마, 너무 고맙고 감사해. 특유의 러블리한 말투로 고마워하시면서 절 안아주셨고, 저는 그 순간에 새아버지께 감사했어요. 이렇게 새아버지 덕에 점수를 딸 줄이야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이전처럼 즐겁게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는데 먼저 시댁 이야기들을 듣다가 간간히 저희 집 이야기를 섞어가면서 대화를 했어요. 그러다가 중간에 저희 집 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예전에 한번 쓰러지신 적이 있어서 저희 집 분에는 잠금장치가 없거든요. 대신 방 안에 사람이 있으면 문 앞에 조명이 켜지게 되어 있어요. 그걸로 서로 배려하면서 특히나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잘 확인을 하고 써요. 그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남편이나 시어머니 표정이 심각해지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야기를 꺼내시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건 좀 아니지 않니? 수림이 너 자는 방이라도 잠금장치 해놔. 모르긴 몰라도 다 큰 딸인데다가 네 아버지 새아버지시라면서 너도 조심을 해야지. 순간 저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지 하고 놀랐습니다. 저는 새아버지를 그런 쪽으로 조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우선 남의 눈으로 봤을 때 그런 쪽으로도 생각할 수 있겠구나 싶어서 놀랐고 아무리 그래도 새아버지도 아버지인데 뭘 그렇게까지 생각하나 하는 마음도 동시에 들었죠. 제가 아무 말 못하고 당황하고 있으니 옆에 있던 남편이 이어 말하는데 시어머니와 같은 생각이라면서 한순간 저희 새아버지가 헌법자인 것처럼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아니, 그게 꼭 새아버지라서라기보다는 친아버지가 안 좋은 경우도 많다더라. 그러니까 우리 엄마 말씀은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고 하시는 것 같아. 하물며 어린 여자애들도 방문으로 다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데 아이 당신은 다 큰 성인이기까지 하니 더더욱 조심하라. 뭐 그런 거니까 아이 너무 나쁘게 듣지 마. 그런데 그 순간 그동안 남편의 말들도 떠오르고 이전 방문 때와 다른 시댁 식구들 태도도 그렇고 불쾌함이 밀려와 더는 식사를 이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죄송하다고 연신 사과를 드린 후 급히 집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계속해서 남편 그리고 시어머니께 연락이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저와 새아버지 사이가 꼭 더러운 관계라도 된 것 같은 기분이라서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편 집에 초대받아서 밥 먹으러 간다고 들떠서 나갔던 제가 혼자서 씩씩거리며 들어오니 어머니와 새아버지는 제 눈치만 살필 뿐 그 어떤 것도 묻질 않으셨어요. 그 일을 계기로 남편과는 한 달간 연락하지 않았죠. 계속 사과만 하다가 지친 건지 남편도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끝이 나나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식당 일이 너무 바쁘다고 잠깐만 내려와달라는 어머니의 요청에 식당에 내려가 보니 남편이 동료들을 잔뜩 끌고 와선 식당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남편을 정식으로 부모님께 소개해준 적은 없었던 터라 부모님도 처음 뵌 거죠. 너스레를 떨면서 한참을 음식 칭찬을 하다가 모른 척하는 제게 다가와 남편은 사과를 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결혼하자고 말이죠. 상견례 날짜를 잡으려 들른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날 어쩌다 보니까 당신이나 아버님한테 크게 신뢰를 범했어. 정말 미안해. 하필 당신 오기 전에 그런 뉴스를 봐서는 밑도 끝도 없이 그런 말을 한 나도 잘못이고 우리 엄마를 크게 반성하고 계셔. 당신 만나서 제대로 사과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연락이 안 돼서 못했지. 다시 한번 미안하고 내 프로포즈 좀 받아주라. 당신이랑 한 달간 연락 안 된 게 꼭 천년 같더라. 그래서 연인 말고 부부해야 됐어. 남편은 결국 제게 무릎까지 꿇었고 지켜보던 어머니와 새아버지께서도 그렇게까지 하는데 좀 받아주라고 말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사이가 이렇게 우리 개업할 때부터 이용해준 단골인 줄도 몰랐네. 소리마, 뭐가 되었든 간에 좀 받아주라. 다른 건 몰라도 우리는 평생 단골 잃고 싶지가 않으네. 남편 말로는 근래 뉴스에서
아버지나 새아버지의 자녀 성폭행 사건이 빈번했다 들었고 특히나 새아버지란 말에 내내 신경이 쓰였다고 말했어요. 걱정이 심하게 앞서서 무례를 범한 것이었고 정작 저희 새아버지를 직접 뵙고 나서는 그런 쓸데없는 걱정이 한 번에 다 해소되었다고 말해주었어요. 불쾌했던 건 맞지만 정작 당사자였던 새아버지께서 다 괜찮다면서 남편을 이해해 주셨고 그런 모습을 보니 저도 나름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계획했던 대로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희 부모님과 시댁 어르신들끼리의 상견례가 있었어요. 서로 진지하게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희 부모님은 남편과 시댁 어른들을 현명하게 봐주셨고 당연히 저희 새아버지를 시댁에서 더욱 좋게 봐주셨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서로의 자식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던 중에 우리 수림이는 애가 얼마나 똑부러지고 현명한지 몰라요. 자기 하는 일도 잘하고 우리 애가 웬만해선 여자친구한테 오는데 수림이가 처음이었다니까요. 그런 말 다 한 거죠 뭐. 수림이만큼 괜찮은 애가 없어요. 성숙하고 뭐든 알아서 잘하는 반면이요. 아이쿠, 우리 한서동 분께서 잘못 보셔도 한참을 잘못 보셨네요. 우리 수림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완벽한 아이 아닙니다. 아주 허점투성이에요. 애가 마음도 약하고 정도 많아서 불쌍한 사람 그냥 못 지나치고 지도도 없으면서 다 털어주는 녀석이고요. 할 말은 또 얼마나 못하는지 나이가 빠진 집에 살면서 월세 좋게 받았다고 한마디 따지지도 못하고 그 콩방이 방에서 1년이나 살았고요. 지엄마 힘들까봐 아이바는 죽어라고 하면서 힘들다 소리 한 번을 안 했어요. 저희 딸이지만 완전히 완벽한 아이는 아니고 한없이 여리고 순수하고 모르는 게 많은 약한 아이예요. 이제 결혼하고 지가정 차리고 살면 그 약한 마음 다치지 않게 우리 사위나 사돈께서 잘 보듬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요. 그 말을 제가 바로 옆에서 듣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고 훈훈하던 상견례 자리가 울음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와중에 새아버지는 오는 저와 어머니를 달래느라 정신이 없었고 저는 혹여나 그 자리에 대해서 시어머니나 아버님 혹은 남편이 기분이 나빴을까봐 걱정이었는데 다행히 그런 일은 없었어요. 오히려 가족애가 두터워서 좋게 봐주셨다고 들었습니다. 특히나 시어머니께서 저희 새아버지 칭찬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우리 엄마가 사돈이 이렇게 마음에 들기는 처음이겠대. 장모님도 인상이 참 좋아 보이시고 특히나 두 분 사이가 너무 좋아 보이셔서 질투가 다 나더라고 하시더라고. 알다시피 우리 아버지는 무뚝뚝하신데 아버님은 꿀이 뚝뚝 떨어지시니까 특히나 안 그러고 싶어도 상견례 내내 장인어른이 수림이 너한테 하는 걸 주의 깊게 보게 되었는데 진짜 친딸한테는 그렇게 못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 우리 이름으로 막 들어갈 때 장인어른이 당신 코트 받아서 걸어주시고 당신 좋아하는 첨벙 먹으라고 대화 내내 챙겨주시는 거 보면서 정말 좋으신 분이고 좋은 아버지이시라고 말씀하셨어. 그리고 그런 분은 우애하고 그랬다고 다시 한번 죄송하시대. 저 또한 상견례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달리 보였습니다. 애초부터 새어머니인지도 몰라 보일 만큼 남편과 사이가 좋으셨기에 새어머니인들 아닌들 상관은 없었지만요. 상견례 자리에서 일부러 시어머니는 본인이 새어머라는 걸 밝히시면서까지 저희 새아버지와 유대감을 맞추려고 노력하셨습니다. 물론 그 덕에 양가 부모님들의 이야기가 길어지기도 하고 공감도 많이 되었고요. 그렇게 한 관문을 지나고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견례하고 바로 결혼하게 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결혼은 힘든 관문이었어요. 새아버지께서 저와 남편의 건강검진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그건 필수라고 말이죠. 그래서 검진도 받고 그 다음은 등산의 높은 곳으로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부위 힘든 거 아이 같이 해본 적 한 번도 없지. 원래 몸이 정말 힘들 때 번성이 나오는 법이거든.
결혼 정말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급한 거 아니니까. 너희들 진지하게 생각해 볼 시간을 더 주는 거지. 하지만 새아버지께서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직업은 군인이고 저는 필요한 몸뚱아리를 가진 등급은 운동 부족 직장인이라는 것을 말이죠. 정말 새아버지 말씀대로 인생이 바닥까지 내려가더군요. 사는 의리도 높고 힘이 드는 건지 정말 욕만 안 했지 아무렇지 않은 남편에게 뭔가 더 망을 해가며 징징대고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발견한 것은 그만큼 남편의 끈기 있는 모습과 내내 짜증내는 저를 다 받아주는 평온한 모습이 굉장히 좋게 보였죠. 물론 남편은 제가 인성 쓰레기로 보였겠지만 말이에요. 그렇게 새아버지께서 하라는 걸 다 하고 마지막 관문이 딱 1년 뒤에 결혼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온갖 원성을 다 들으시면서도 왜 그리 결혼을 미루시는 걸까 싶었는데 나중에 어머니에게서 들었어요. 결혼하기 전까지만 한 집에 같이 살 수 있으니 그 시간을 더 가지고 싶으셔서 그랬다고 말이에요. 뒤늦게 사실을 알고 결혼을 미루게 한 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눈물로 씻어야만 했습니다. 정말 새아버지는 저를 친딸로 생각하셨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대망의 결혼하는데 빈자리 없이 결혼식을 채웠고 계획에는 없었지만 지구준 신랑 친구의 제안으로 새아버지와 남편이 저를 들고 앉았다 일어나다를 하는 힘겨루기가 있었는데 놀랍게도 새아버지가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새아버지께서는 저를 안고 일어서는 내내 말씀하셨어요. 제발 잘 살아라, 행복하게만 잘 살아라 하고 말이죠. 그 말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군더더기 없는 간단한 말이었지만 제게는 정말 묵직하게 들려왔죠. 그리고 신혼여행 가는 길 전에 저는 새아버지를 처음으로 꼭 안아드렸습니다. 아빠, 엄마 옆에 나타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지금은 새아버지와도 20여 년이 넘게 같은 세월을 겪어왔기에 누가 봐도 부녀로 보일 만큼 많은 모습들이 닮았어요. 어머니나 아버지나 두 분 다 이제 많이 늙으셔서 조금만 더 일찍 만나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지금 두 분의 다정한 모습도 여전히 보기 좋습니다. 늦게 만나신 만큼 더 늦게까지 함께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새아버지가 인간적으로 너무 좋으신 분 같네요. 아마도 사연자분이 인복을 타고나셨나 봅니다. 부디 앞으로 오래오래 건강하게 가족들과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